선한 노비임에도 다방면으로 출중한 구덕이. 그녀의 꿈은 악덕한 주인집에서 도망쳐 홀아버지와 함께 바닷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악착같이 자금을 마련하던 중 주인아씨 소혜와 혼담이 오간 서인의 집에 숨었다가 오해를 사는 일이 발생합니다. 잔뜩 독이 오른 소혜는 치욕스러운 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벌이란 게 늙은 김낙수의 침소에 들여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구덕이는 결국 김낙수를 죽이고 아픈 아버지와 함께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소혜는 그녀를 잡기 위해 추노꾼을 풀게 되는데요. 여기서 송서인은 전 재산을 털어 추노꾼을 매수하고 구덕이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무사히 추노꾼의 포위망에서 벗어난 구덕이. 그녀의 아버지는 병들고 아픈 자신이 짐이 될 거란 생각에 구덕이를 주막에 내버려둔 채 홀로 도망치고 맙니다. 한편 양반집 아씨 옥태영은 청나라에서 돌아오던 길에 구덕이가 머무르던 주막에 들르게 됩니다. 여기서 구덕이는 옥태영 대신 살아남아 옥태영으로 살아가게 되죠. 구덕이가 신분을 속이고 옥태영을 연기할 줄 알았지만 이내 그녀는 한씨 부인에게 진실을 밝히고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은 구덕이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그녀를 손녀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덕이는 도망 노비에서 양반댁 아씨 옥태영으로 살게 되죠. 한편 송서인은 구덕이가 그리워 그녀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러던 중 청수연에서 자신의 공연을 보러 온 구덕이를 똑 닮은 아씨를 보게 됩니다. 구덕이가 송서인을 알아보고 일부러 그를 찾아왔던 것이죠. 송서인은 구덕이에게 옥태영의 가면을 내려놓고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구덕이는 몸종 백이의 죽음으로 영원히 그와 함께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과연 앞으로 구덕이에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로는 구덕이가 송서인과 쌍둥이처럼 닮은 성윤겸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것 같네요. 물론 그 전에 백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커다란 활약을 하게 되면서 청수연의 현감 성규진의 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성씨 집안으로 시집간 태영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정치 싸움으로 성규진이 모함을 당하고 성윤겸이 죽고 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씨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지만 여기서도 태영은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 외지부가 됩니다. 그리고 망하기 일보 직전에 성씨 집안을 다시 일으키게 되죠. 이후 그녀는 성씨 집안을 모함한 배우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사건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네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의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참고로 옥시부인전은 이항복이 쓴 유연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은 이항복이 1607년 조선 선조 때 실제로 벌어진 가짜 남편 사건을 재해석해 집필했다고 합니다. 잠시 유연전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연은 형 유유와 함께 글 잘 짓고 예법이 밝기로 장안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산사에서 독서를 하다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원이 죽자 재산을 탐내던 자영 이지와 사촌 매부 심용이 가짜 형을 데려와 진짜 유유라고 하다가 발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연이 유유의 아내인 백씨와 결탁하여 유유를 죽였다고 모함하게 됩니다. 유연은 이를 해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유연의 처희 씨는 죽은 남편 의 누명을 벗기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결국 진짜 유유가 나타나면서 모함한 사람들의 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유연은 누명을 벗고 죄인들은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모티브인 마르탱게르의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마르탱게르는 16세기 프랑스의 소장농으로 유명한 사기극의 주인공입니다. 집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자신이 마르탱게르라고 주장한 사나이가 돌아와 아내와 아들과 함께 3년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사람이 진짜 마르탱게르인가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피고인 자신이 마르탱게르라는 사실을 재판관에게 거의 납득시켰으나 진짜 마르탱게르가 법정에 나타나게 버렸죠. 그가 진짜 마르탱게르를 사칭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결국 그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본명은 아르노 디 튀리였다고 하네요. 마르탱 다게르는 1524년경에 프랑스의 바스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족들이 프랑스 남서부의 피레네 산맥 근처 아르티가로 이주했고 이름도 게르로 바뀌게 됩니다. 마르탱은 14세에 근처 부유한 집안의 딸 베르트랑드와 결혼을 했고 8년 만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곡식을 훔치고 되었고 아버지의 처벌이 두려웠던 집을 떠나 버리게 되죠.
당시 프랑스 사회를 지배하던 가톨릭 신앙에 따라 베르트랑드는 재혼할 수 없었는데요. 1500년 여름에 어떤 사내가 아르티가에 나타나 자신이 마르텐 게르라고 주장합니다. 생김새가 마르텐 게르와 비슷했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물론 삼촌과 4명의 자매들도 그가 진짜 마르텐 게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의심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부인이었던 베르트랑드도 그가 마르텐 게르라고 생각하게 되죠. 돌아온 마르텐 게르는 베르트랑드와 3년을 같이 살았고 딸 둘을 더 낳게 됩니다. 이후 마르탱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자신의 몫을 달라며 삼촌 피에르 게르를 고소합니다. 마르텐 게르가 마을을 떠난 동안 피에르 게르는 과부가 된 베르트랑드의 어머니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피에르 게르와 마르텐 게르의 어머니는 마르텐 게르가 유마르텐 게르는 집을 떠나 에스파냐로 가서 추기경의 군대에 입대했고 나중에는 페드로 데 멘도사의 군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국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이 에스파냐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에스파냐군으로서 플랑드르에 파견되었으며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수도원에 살고 있다가 결국 가족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가 재판 도중 나타나게 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아내가 남편을 몰라봤을 리 없기 때문에 베르트랑드가 아르노 뒤틸의 사기에 가담했다며 아내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화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유산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자 여러 해 만에 돌아온 마르텐 게르의 정체에 대해 다시 의심을 품게 됩니다. 피에르와 그의 부인은 베르트랑드에게 돌아온 마르탱은 가짜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르티가를 지나던 병사는 진짜 마르텐 게르는 전쟁 중 다리를 잃었다면서 이 마을에 있는 마르텐 게르는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에 의심을 품은 삼촌 피에르가 마르탱을 죽이려 하기도 하였으나 베르트랑드가 말리게 됩니다. 마르텐 게르는 1559년에 방화 및 마르텐 게르를 사칭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아내 베르트랑드는 남편의 편을 들었고 이듬해에 무죄로 풀려납니다. 이 와중에 피에르 게르는 아르티가로 돌아와 마르텐 게르라고 주장하는 사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주위를 수소문했고 마르텐 게르를 사칭한 사람의 정체가 근처 마을에서 소문이 좋지 않았던 아르노 뒤틸일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피에르는 베르트랑드의 이름을 빌려 마르탱을 고소한 다음 부인과 함께 베르트랑드를 들볶아 남편이 가짜인 것 같다고 주장하라고 시킵니다. 다음에 리으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베르트랑드는 처음에는 정말 남편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2년 전 있던 부부 사이의 사사로운 내용에 대한 증언은 거의 일치했죠. 피고인 마르텐 게르는 내가 가짜라고 베르트랑드가 맹세할 수 있다면 기꺼이 사형을 당하겠다며 베르트랑드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베르트랑드는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재판 과정에는 150명이 넘는 증인이 불려왔는데요. 마르텐 게르의 4자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피고인이 마르텐 게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마르텐 게르가 아니라 아르노 뒤틸이라고 주장하는 증인들도 많았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마르텐 게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피고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고 말죠. 마르텐 게르는 즉각 툴루즈의 고등 법원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베르트랑드와 피에르 역시 체포되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고 피에르의 경우 위증을 강요한 혐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피고인은 유창한 말솜씨로 툴루즈의 판사들에게 자신이 진짜 마르텐 게르임을 설득합니다. 판사들도 탐욕스러운 삼촌이 베르트랑이 위증을 하도록 윽박질렀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죠.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예전의 기억에 대해 엄중히 신문하고 피고인의 발언을 이중으로 검사했는데도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재판정에 진짜 마르텐 게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족을 달고서 나타나게 되죠. 의족을 달고 나타나 자신이 마르텐 게르라고 주장하는 사내에게 판사들은 마을을 떠나기 전 마르텐 게르의 예전 일에 대해 물어봅니다. 피고인과 달리 이 사람은 예전에 있었던 일의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었죠. 그러나 피고인과 의족을 단 사나이를 마르텐 게르의 가족과 대면시키자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피에르와 베르트랑드, 4명의 자매들이 모두 의족을 단 사나이가 진짜 마르텐 게르라고 주장한 것이었죠. 결국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었고 간통과 사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듬해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말죠.
참고로 젊은 시절에 몽테뉴가 방청객으로 이 선고 공판을 참관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르노 뒤틸에 따르면 두 사람이나 자신을 마르텐 게르와 혼동하자 자신이 아르티가로 가서 마르텐 게르의 행세를 하기로 결심했고 두 명의 공모자의 도움을 받아 마르텐 게르 행세를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암기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르도 뒤틸은 베르트랑드를 비롯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속인 것에 대해 용서를 빌었으며 나흘 후 아르티가에 있는 마르텐 게르의 집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이후 피에르 게르와 베르트랑드는 무죄로 석방됩니다. 판사들은 베르트랑드가 아르노 뒤틸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았기 때문에 아르노 뒤틸이 남편 행세를 한 것을 정말 몰랐던 것으로 인정하게 되죠. 이 사건에서는 신분을 훔친 이가 파렴치한 범죄자였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이런 원작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참고해 각색했을지 궁금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